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6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고 자세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 과실 비율은 무인점포, 절도, 합의에도 처벌받나요? 상간녀가 남편의 불륜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했어요. 어머니의 상속 관련 생전 유언, 법적 효력 있나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하고 도주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줄지가 않고 있는데 네. 만취 음주운전 사고군요. 뺑소니였던 걸까요?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충분히 중형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9일 밤 9시 15분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상태로 약 13km를 운전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계산된 것인데요. 우리 법에서 정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그날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했고 마침 녹색 신호등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63세 여성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정차에서 즉각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했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등 큰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치료를 받다가 2024년 12월 13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4%면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마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위드마크 공식을 좀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위드마크 공식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34 정도의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02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서 1년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0.134는 이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치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들이 많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것은 이제 체중, 음주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하나의 계산법입니다.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음주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수학적인 방식으로 운전 당시의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성별에 따라서도 어떤 인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체중에 따라서 당연히 좀 달라지고 이게 술을 최종적으로 마신 시점하고 음주 사고가 나는 시점에 시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서 역추산하는 네. 방식인 거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사고 당시에 알코올 농도 수치를 바로 측정할 수 있다면 예, 예. 사실 법 적용이 쉽겠지만 예, 예. 이미 이제 사고가 나서 한참 후에 예, 예. 그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예, 예. 사고 당시에는 그렇다면 과연 음주 수치는 얼마였는지 이것을 역으로 다시 환산하는 그러니까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당시에 수치가 얼마였을지 그렇죠. 이 부분. 그다음에 음주 측정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맞습니다. 예, 굉장히 사실은 고의적으로 지금 술을 마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예. 이것을 조금 더 버텨서 예. 이후에 뭐 체열이라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 사실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경우에도 이런 수치를 적용해서 결국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추산해서 처벌 수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0.08%에서 0.2% 사이가 되면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건 최저 한도가 1년 이상, 1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 우리가 0.03부터가 정지고 예. 0.08 이상이 취소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준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징역형이 있고 네, 벌금형이 그렇습니다. 있고 네. 행정처분에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 네, 혹은 그렇습니다. 취소 이게 있는데 네. 취소 수치이면서 형사처벌에서는 징역 1년 이상. 그렇죠. 예, 형사처벌 징역 1년 이상. 예, 사실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예. 좀 굉장히 무거운 상당히 처벌입니다. 무거운 네. 형이죠. 예, 예. 근데 좀 사망한 피해자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또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조금 이제 특이하고 재미있는 점은 뭐 재미있다고 하긴 좀 그렇죠. 예, 예. 좀 특이한 점은 이 사고를 발견하고 예.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달려간 택시 기사가 있었는데 네. 사고 직후 그 피고인의 그 차량을 택시 기사가 뒤쫓고 이분이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려고 예. 정차해 있는 이 해당 그 피고인의 운전석에 손을 넣어서 좀 제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제지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그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을 시켜서 네. 결과적으로 피해자 K 씨도 피해자도 지금 그 상해를 입도록 그렇게 한 사고입니다. 네. 허리를 좀 다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택시 기사가 손을 뻗어서 차창 안으로 넣는데 거기서 또 출발을 해서 또 다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조금 다른 사건에 비해서 좀 예. 솔직히 저희 죄질이 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당히 것은 안 좋은데요. 네, 그것을 제지하려는 그 새로운 피해자에게 예. 또 다른 상해를 가했다는 점이 좀 고려가 되는. 그러면 사망 사건도 발생을 하고 상해 사건도 발생을 하고 네. 뺑소니도 지금 발생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칫하면 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중형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 좀 네, 주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그 재판부에서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울산지방법원 제6 형사 단독 재판부는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민사상 피해 보상도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차량에 사람이 매달린 상황에서도 급가속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좀 참작된 사정도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을 했고요. 또 반성을 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그리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고 최종적으로 그 택시 운전사와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 네. 아니 택시 운전사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 종합보험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물론 모두가 사실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의무보험이죠.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이 종합보험 중에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 어떤 면책금을 내야 뭐 그렇죠,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사실 이게 판결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 들어갔다는 게 좀 신기해서 네, 사실은 뭐 예.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고 예.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예. 약 그 15%만이 이제 기본적인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예. 사실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서 이것이 꼭 양형사유가 되어야 될지 예.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중형에 해당되는 뺑소니도 있었고 사망도 있었고 상해도 있었는데 12년이면 사실 음주운전 사고 치고는 상당히 높은 형이지 거죠.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속이 됐겠죠. 네. 일단은 그 법에 예. 규정된 그 형량을 보면은 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하면은 예. 일반적인 그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도 네. 그렇고요. 네.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예.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즉 고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음주는 이제 과실사고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은 그 사건 그 내용으로도 예. 말씀하신 대로 중형이 선고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사건이고 특가법 적용을 해서 어쨌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12년이 좀 선고된 사안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좀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아까는 이제 택시 기사하고 합의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피고인이 형사공탁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합의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배상을 사실 또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다뤄 있는데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 형사공탁하면 얼마나 좀 양형에 피고인의 양형에 좀 참작이 될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주시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형사처벌의 하나의 목적은 그 피고인에 대한 단죄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하나의 그 배상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법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좀 선고를 늦춰지기도 하고 그런 점들 고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면서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이제 형사공탁을 했는데 다만 합의를 한 것과 형사공탁을 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를 한 것은 피해자도 어쨌든 동의를 하고 거기에서 배상을 받는 것이고 형사공탁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최대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금전적인 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 회복금을 일부 법원에다가 맡겼다는 점에서는 양형이 반영이 되지만 합의를 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양형 요소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피해자가 2명이 발생을 했고 1명 이제 사망한 쪽은 유가족들이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유가족들은 합의를 안 해줬고 택시기사 상해를 당한 택시기사 쪽은 합의를 해줬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양형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유족들에게 형사공탁한 점은 양형에 뭔가 참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 그 자체는. 징역 12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형인데 실제로 합의만 되었다면 합의가 되고 용서를 받았다면 때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실형이 나오더라도 아마 1년, 2년, 뭐 최대한 3년 이하로 아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아주 되는데 크게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가 2명이 발생했고 특히 도주를 했고 또 그 주된 우리 그 피해자인 그 사망의 유가족과는 합의를 못한 점이 굉장히 좀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주를 했다라는 부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데 심지어 택시기사 제지하려고 했었던 택시기사 매달고 달렸어요. 12년 선고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데 특가법상 변호사님은 이 사안 12년이 적절했다고 좀 보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내용상은 사실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혈중 알코올 농도도 굉장히 높고 예.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실 바로 즉시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또 어떻게 또 생명이 또 사실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좀 처벌을 높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뭐 12년이 사실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네. 높은 것은 이제 분명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재판부 나름대로 좀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작진한테 제가 그 영상을 보냈고요. 예. 제가 약간 읍내고 읍내에서 사고 났고 네. 면 단위에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읍내에서 볼 일이 있어 이제 가끔 농사 짓는 차량으로 그래가 예. 종합보험을 넣었다가 백인보험만 넣었다 이런 식으로 되풀이 한 차인데요. 예. 또 그때 따라 책임보험만 이런 상황이었고요. 아, 네. 종합보험을 빼고 책임보험만 넣은 상황이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 당시에 따라 또. 예. 예, 그래가지고 시내에서 이제 볼일 보러 네네. 가고 있는데 예. 1차로를 가는데 그 자전거는 그때 그 부분에 차선이 없어가지고 건너가게끔 만든 그런 도로인데 네. 그런데 그 자전거가 2차로 그 가스라인을 2차로를 타고 있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한 게. 그다음에 예. 나는 1차로를 주행을 계속 하고 있었고 중앙선 따라. 네. 그래서 제가 먼 데서 홀르고 진행을 계속 했어요.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2차로 네네. 그걸 타는 이유가 건너가려고 예. 그랬는 것 같아요. 예. 집이 건너다 가니까. 아, 예. 그래서 나는 뭐 평상시처럼 주행을 조금 빨리 가려고 이제 조금은 진행을 네. 했겠죠. 근데 예. 이제 그 자전거도 그 할머니도 자전거도 이제 건너가려고 이렇게 네. 진행을 하고 차보다 안 빠르겠나 싶어 자기는 끄끄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 후민과 조수석 측면을 스쳤어요. 네. 지금 영상은 그래가지고 넘어졌는데 네네. 팔이 부러졌고 네. 발목이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부러져서 이제 제가 병원은 자기 남편을 부르더라고. 그래가 이제 네. 응급조치는 해놓고 자전거 도로 가드레일을 해놓고 남편분이 이제 한 10분 후에 나타나서 이제 병원에 예. 같이 갔어요. 가고 네네. 싶은 병원에 가자. 네. 사람이 모든 게 사람이 웃으니까 사람이 치료해야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예. 가고 싶은 데로 가자 한 게 그래 또 자기들 또 방향을 다른 병원 또 잡아가 이제 가자는 데로 갔어요. 예, 가가 예. 이제 진단을 검사를 하니까 예. 발목이 부러졌고 이제 그 자체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되고 예. 저 건너편 강 건너 또 있거든. 네.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건너 병원에 가서 네. 수술을 하고 와서
치료는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피해를 입으셨다는 거죠? 예? 수술이 필요한 사고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발목이 네. 부러져가 수술로 이래. 네, 발목도 예, 골절이고요. 접합을 해야 되는 네, 거고. 네. 팔 부위도 골절되고 발목도 골절이 된 거예요? 아니 발목은 아니고 팔. 팔이요, 팔. 예, 알겠습니다. 팔입니다. 네네. 지금 아까 영상을 봤을 때는 2차로에서 자전거가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자전거 그걸 들어오는 건 건너가려고 그래. 네네. 자전거 들어오는 건 못 보셨어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그 1차로 이제 자전거에 시내는 가보면 예, 예. 뭐 1차로도 가고 2차로도 가고 이래 자기들 맘대로 예, 예. 이래 주행을 하거든요. 예, 예, 나는 예. 저 앞으로 가는 줄 알았죠. 아, 예, 예. 그래서 나는 1차로가 비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계속 진행을 했고. 네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네네. 건너가려고 마음먹은 상황에서 예, 예. 그 차선 2차로 그 차선에 들어와 있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주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자전거는 2차로 가겠지. 나는 1차로 따라 쭉 가면 상관없다 싶었는데 2차로로 계속 확 끄끄였는가 예, 봐. 예. 자전거 2차로로 계속 갈 줄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끄끄일 네. 줄 알았으면 제가 뭐 서든지 뭐 어찌 방법을 찾아 가속도 안 하는 그는 도로인데.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김배년 변호사님이 듣고 계셨거든요. 상담 예,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김민현 변호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 사고가 언제쯤 나셨다고 이게 하셨죠? 그 영상 그 날짜에 본 게 그 11월 7일인데 그때 내가 우리 봄나 부산에 가입을 하는데 네. 정부에 그 말로 11월 그때 통화하면서 11월 초인 줄 아는데 그 영상이 언제 빼기를 내가 늦게 가서 뺐는가 몰라요. 가게 네, 네. 개인 가게에서 뺐는데. 14년 예. 11월 7일. 네, 예, 알겠습니다. 그쯤 돼 그게 사고 일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든. 그 대략 네. 지금 벌써 그 사고가 발생한 지 뭐 6개월 이상 지금 벌써 지나신 것 같은데 아직도 네. 요거 사고 처리가 어떻게 안 되신 건가요? 그러면은? 네, 제가 가깝해서 보는데 전화를 했어요 부산에. 네. 그래 나 이렇고 깝깝하다. 가시 비율이 나와야 내가 뭐 치료를 해줘야 안 되겠네. 어쨌든 잘못을 그렇죠. 떠나서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미를 그 가실 비율은 알자.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보험 처리 담당 동부의 그 대구하고 그 창대는 그 각 몇 개를 잡고 있는 보험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 네, 네. 한번 바뀌었어요. 처음에 김주사 대구 참 친절하고 이래 저하고 이제 통했는데 서로 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네, 바뀌는 알겠습니다. 바람에 또 다른 보험사 직원이 이제 담당인데 그는 또 깝깝해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네. 뭐시 물어도 대답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그 이제 지금 그래도 보험사에 이제 연결을 따라서는 했습니다. 이제 그 해당 그 지역의 어떤 뭐 대리점이 이런 게 없어서 여러 네. 보험사들이 같이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네네 지금 들리세요? 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7개월 정도 6개월 이상 이제 소요가 됐는데 아직 사고 네. 처리가 안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 부분도 깎았고. 당시에는 그럼 경찰 신고는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경찰에서는 파악이 안 된 했어요. 건가요? 안 했어요. 일부러 뭐 안 하신 건가요? 그쪽에 손해사정인인가 한 사람을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쪽에서 근데 사고 손해사정인을 나고 불렀다. 네, 부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손해사정인이 이제 젊은데 그래가 같은 교회에 다녔던 분인 같은데 네, 네. 그 전화를 내가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한 게 그 경찰 고발은 하지 말고 그냥 진행해봐라.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우리 어르신께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옆에 자전거를 전혀 모르신 것은 아니고 발견은 하신 상태인 것 같으세요. 예, 1차로 B에서 1차로 가서. 네네. 그래서 통상 이제 이 같이 자동차와 차가 진행을 하다가 그 네. 자전거가 차선을 바꾸면서 그 차량과 그 사고가 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통
5대5 정도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차선을 이탈해서 이동을 하는 것은 이제 자전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아무래도 그 자동차에 비해서는 더 약하고 또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방에 주행 방향을 바꾼 것은 자전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5대5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자전거의 운전자가 노약자인 경우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그 저기 연세가 있으신 우리 피해자분도 어르신이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10% 정도 가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후에 보험사에서 어떻게 과실 비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략 우리 운전자께서 아마 60% 정도의 과실, 또 피해자분께서 이제 40% 정도의 과실, 이렇게 아마 지금 판단이 되실 것 같으신데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12대 중과실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세요. 지금 지금 거기가 그 어떤 횡단보도라든지 또 신호를 위반하셨다든지. 횡단보도는 있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지금 그 해당의 위치는 신호등이 있는 곳은 아니었죠. 신호등 없고 차선도 싹 네. 그래서 아마 그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으셔서 결과적으로 민사적인 책임만 발생을 하지 형사적인 책임은 발생을 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책임보험에서 대부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책임보험의 대체로 보통 그 대인배상이 아마 1억 5천, 또 그 대물배상이 한 2천만 원 정도 보통 그렇게 가입이 되는데 지금 그 피해자의 어떤 상해 정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수술도 하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발생을 하실지는 뭐 정확히 지금 요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아마 책임보험 범위 안에 충분히 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그래 언제까지 그 계속 제가 뭐 어떤 합의해야 되는 지금 건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책임보험 한 아까 그 어떤 그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그 사고 접수가 돼서 치료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것은 맞으시죠? 자기들이 이제 청구한다고 다른 보험 자기들 보험으로 네. 부상권 청구한다고 그걸로 가져가서 치료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마 지금 보니까 피해자께서 아마 자기의 상해 보험으로 우선 그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과실에 대해서 보험료를 피해를 보상해야 될 우리 쪽 보험사의 추후에 정산을 자기네들끼리 하겠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치료가 시간이 너무 1년이고 2년이고 막무가내 흘러도 상관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는 굉장히 저희 지금 그 사건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장기간으로 소요될 그런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뇌사에 빠진다든지 수년을 입원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에 어떤 그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 지금 당장 그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보험사 간에 그것은 나중에 처리가 분명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합의금을 저쪽에 편에 줘야 되고 그런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 경우 이것이 12대 중과실 혹은 아까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렇게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형사적인 이 사건은 지금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세요. 특히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사건이라면 이미 경찰에서 벌써 수사가 돼서 조사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상.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그런 연락을 받으신 것도 없으시죠? 네. 따라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경찰에
그 뭐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본 것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시는 사고로 판단이 됩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누가 사고를 신고할 이유도 없고 또 예. 사고가 신고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특별히 조사를 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그 형사합의나 이런 것들은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사고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이 예.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은 분명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이 그래 내 보험사에 네. 종합 책임 얘기하니까 병원에 그 차트를 치료 차트를 저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청구 이래 볼 수 있는데 우리 보험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 전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 쪽 보험사에 구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쪽 그 피해자 쪽 보험사에서 저희 쪽으로 정보를 주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알려줘야 저희 보험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안 알려주는? 그것은 이제 보험사에서 저쪽에서 아직 이제 처리가 안 돼서 네. 전체적으로 그 치료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직 걱정하시지 말고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보험사 간에 이것은 충분히 처리되고 우리 상담자님께서 개인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발생하지 않는 사고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또 피해자께서 또 장기간 입원을 하시거나 피해가 더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입원은 아니고 출퇴근 할. 네,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통원 치료를 하는 그 정도로는 아마 거기까지 우리 그 상담자님께서 개인적인 비용으로 책임보험을 넘는 부분까지 손해를 배상하실 필요가 발생하는 사건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도 어렵게 좀 애들 학생들 이제 늦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래 저쪽에서도 상황을 알긴 아는데 걱정이 되시는 것은 이제 당연하신. 지금 가실 여부라도 조금. 지금 변호사님은 5대5나 뭐 6대 4. 예, 6대 4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발생한 사고니까 과실 비율도 알고 또 치료 받는 피해자 쪽에서 얼마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조금 알고 싶어. 예, 내가 그것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그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희 쪽 보험사에다가 직접 그 상대방 피해자 쪽 보험사에다 그것은 좀 확인해 달라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시고 그 저쪽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좀 정보를 받으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저쪽 네. 보험사에. 네. 그러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상담자님 지금 우선 상대편이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쪽 보험사와 아직 소통을 저쪽이랑 안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쪽 보험사 보험사 직원끼리는 서로 얘기했대요. 통화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당사자이. 원래 손해배상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뭔가 과실 비율을 따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선은 조금 저쪽 상대편이 치료를 다 받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상담자님이 뭐 다치거나 병원 가신 거는 없으세요? 뭐 사랑 뭐 살짝 있는가 봐요. 닿았는가 봐.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게 노인이니까 팔 정도는 이제 뼈가 약하니까 보여준 것 같고. 다행이네요. 뭐 자동차 자전거도 꾸아진 거 없고 차도 키트 하나 안 갖고. 네네네. 상담자님 어쨌든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일진 모르겠는데요. 저희 변호사님하고 저랑 좀 얘기 더 나눌 테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좀 얘기 들으면서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교통사고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좀 아까 자전거가 좀 크게 다쳤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우선은 뭐 골절 부분이니 그냥 수술만 하고 잘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치료를 해서 자기 보험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상대편 우리 쪽을 가해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가해자라고 본다면 저희 쪽이 뭐 과실이 6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쪽이 이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면
그건 이제 나중에 연락이 올 것이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사실 지금 상단장님께서는 돈을 내실 거는 하나도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어서 그것을 넘게 되면은 예.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그것을 직접 우리 상담원님께 부담을 시키도록 예.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 아직까지 지금 사고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 한도에 이를 것 같다는 네, 네. 생각은 들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 피해자분의 그 보험과 또 우리 그 운전자, 우리 상담자님의 보험에서 각각 과시 비율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손해배상의 그 즉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예. 때문에 좀 그 시간이 걸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1억 5천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그 장래에 또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 그것을 뭐 지금 그 영상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저희가 통상적인 어떤 통상적으로. 상식의 범위에서는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좀 차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종합보험 가입 안 하고 책임보험만 가입을 해도 됩니까? 일단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예. 책임보험만 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통상 대부분 이제 분들은 이제 종합보험이라는 것은 책임보험과 예. 임의보험, 즉 나라에서 반드시 들게 하는 보험과 예.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드는 보험을 같이 그 엮어서 파는 이제 하나 이제 보험을 갖다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예. 또 종합보험은 그래서 그 1억 5천 이후에도 무한으로 예. 손해배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자기 신재 사건 처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또 이러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는 아마 보험 처리를 하시면 특별히 큰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금전적 지출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담자님께서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내용 보실까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훔친 모양입니다. 가게 주인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연락을 하더군요. 저는 일단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는데 상습범이라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계산하다가 누락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이 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합의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좀 더 낮춰달라고 사정했고 결국 15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고 경찰 신고는 취소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하네요. 법원 출석도 해야 한다는데요. 당사자와 합의를 해도 경찰 조사나 법원 출석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촉법소년에 좀 해당이 돼서 형사처벌을 좀 받지 않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호사님, 경찰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가 맞습니까? 네,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만 아무래도 10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 형사 미성년자로서 그 범법행위가 있으면 그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나 손님 송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를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범죄의 내용은 절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위법 사항이 있으면 피해자의 그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절도로 인한 신고가 들어간 이상 경찰 조사도 하고 법원 심리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 신고자가 신고 취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사 계속 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어떤 범죄가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무조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어떤 범죄를 저지러 놓고 예.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그 범죄를 아예 처벌을 안 받을 예. 수도 있겠죠. 물론 명예훼손이라든지 몇 예. 가지 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범죄든 저질러도 나는 피해자와 결과적으로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렇게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 죄는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절도 같은 경우는 그런 죄에 해당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촉법소년이 하더라도 범죄의 내용은 밝히고 그것이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보호 처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송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거를 좀 들여다보면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과 좀 합의가 됐는데 처벌 수위 등의 이 합의한 여부가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 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그 법원에 소년부에 송치를 해서 법원에서 심리를 통해서 이제 보호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소년부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또 그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됐는지 이것을 고려를 해서 보호 처분의 어떤 정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이것을 정말로 처벌을 해야 될 정도인지 그것을 일단 이제 먼저 판단을 해서 손주부 송치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단계까지는 사실은 합의가 꼭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소년부 송치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합의금이 형사 합의금하고 민사 합의금이 좀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좀 보이는데 네. 상습적으로 지금 절도를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상습적인 부분의 이 합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단순하게 일회성인 어떤 범죄 행위로 해서 예. 피해를 주는 것과 상습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정도가 훨씬 상습적인 어떤 행위가 더 무겁겠죠. 예. 따라서 이것이 법원에 가면 일회적인 어떤 그 행위보다는 상습적인 행위가 처벌이 더 무거울 텐데 예. 이제 그렇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부득이 또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처벌을 좀 낮추시는 것이 필요하고 어쨌든 단순 행위보다는 상습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더 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 또 합의금도 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잘 합의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원래부터 요리와 집안 꾸미기를 좋아했는데 사진, 영상 등을 개인 SNS에 올린 후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살림 육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SNS 운영에 치중했던 탓인지 부부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어요. 외식을 해도 여행을 가도 카메라를 들이미는 제 모습에 남편은 많이 피곤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회사 후배였는데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은 바로 인정했는데요. 배신감이 너무 커서 매일 울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손해배상 청구밖에 없더군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림 인플루언서이다 보니 아무도 모르게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어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사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앓면서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때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그만둔 제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상간녀가 얘기를 다 해줬다며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싶다며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상간녀와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는데요. 지인이 많이 힘들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순간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꽁꽁 숨겨둔 치부를 들킨 것 같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이 일이 소문이 나면 저의 활동에도 지장이 생길까 걱정도 됐습니다. 지인의 연락을 받은 후로는 잠을 못 잘 정도인데요. 손해배상 소송 중인 상간녀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좀 짐작이 갑니다. 변호사님 우선 이것부터 좀 짚어볼게요. 상간녀, 즉 피고가 상담자님 지인에게 불륜 사실을 말한 행위, 이게 명예훼손에 좀 해당이 될까요?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예, 차일 예.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그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을 하는데요. 그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입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제 보통 인정이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은 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즉 네.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바람 피우신 이 상간녀가 지금 지인한테 얘기를 해서 한 사람한테 얘기를 예. 한 것이긴 한데 지금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다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좀 얘기할 네.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전파가 가능하다면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해당이 될 수 있다. 혹시 모욕죄가 또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성립됩니까 이게? 그 모욕죄는 이제 형법 제 3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예. 해당이 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이게 조금 예. 좀 혼동이 일어나기 쉬운데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떠한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지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즉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예.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불륜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면서 내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모욕죄는 그래서 단순히 편하게 생각하실 때는 흔히 얘기하는 욕설, 그냥 어떤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욕설을 보통을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들은 뭐 그 신체 부분을 뭐 이렇게 비난한다거나 그렇죠. 비하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모욕죄일 것 네. 같죠. 근데 좀 현재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좀 진행 중이잖아요.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똑같은 상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를 좀 여쭤보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예. 그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고 네. 명예훼손죄는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당연히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민사와 형사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사 사건이 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명예훼손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에 같이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다가 명예훼손에 대한 또 위자료. 네. 그럼 이 두 가지의 위자료가 합쳐져서 더 높게 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손해배상 청구 결과적 위자료는 그 정신적인 어떤 손해에 대한 예,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 사람의 그 불륜 행위에 때문에서 이로 인해서 지금 정신적인 손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에 따라서 정신적인 그 손해를 또 입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청구원인으로 하셔서 금액을 더 높이셔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셔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서를 그 법원에다 제출을 네, 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을 높이는 형태를 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생생몰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